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해서 오직 유튜브 쇼츠 하나만으로 3억 2천만 원을 벌어들인 한 인물의 이야기. 와, 이 자료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렇죠. 네. 단순히 뭐 대박 났다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이 성공 뒤에 숨어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 그 전략을 좀 낱낱이 파헤쳐 달라는 게 오늘의 미션이죠.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요. 운을 철저한 설계의 영역으로 끌고 왔다는 점에 있어요. 운이 아니라 설계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뭔가 거대한 미지의 존재처럼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신이죠, 신. 기도를 해야 돼요. 네. 하지만 이분은 그걸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건 공략이 가능한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대체 어떻게 알고리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보통 유튜브 채널 분석한다고 하면 다들 조회수, 구독자 수, 뭐 시청 지속 시간 이런 지표에 목을 매잖아요. 저부터도 그런데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는 이런 숫자들을 그냥 시험 점수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는 하지만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고 자기는 오직 그 한 가지 지표에만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대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공유입니다. 공유요? 네. 사실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조회수가 높아야 돈을 버는 거 아닌가 싶죠. 그런데 유튜브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유튜브의 목표는 단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네, 기존 시청자들을 어떻게든 플랫폼에 더 오래 붙잡아두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를 어떻게든 끌어오는 것. 아, 그렇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경쟁 서비스들이랑 싸워야 하니까 사용자의 24시간을 뺏어와야 하는 뭐 전쟁터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유라는 행동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시청자가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친구나 가족에게 야, 이거 좀 봐봐 하면서 아, 링크 보내는 거요? 네, 바로 그 행동. 그 링크를 보내는 행동은 유튜브 입장에선 공짜 마케터를 고용한 것과 같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로운 사용자를 플랫폼으로 데려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셈이죠.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화면에 가끔 그런 알림이 뜨더라고요. 이 영상이 평소보다 많이 공유되어서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요. 맞아요. 유튜브가 직접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라고 힌트를 주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모든 콘텐츠 기획의 출발점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어떤 주제가 조회수가 잘 나올까? 이게 아니고요. 그럼 뭐죠?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어질까?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특정 콘텐츠를 공유할까요? 너무 웃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너무 유익하거나? 혹은 뭐, 나 이런 거 보는 사람이야 하고 좀 과시하고 싶을 때?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공유 심리를 자극하는 게 그의 첫 번째 전략인 거죠. 알겠습니다. 공유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표는 알겠는데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이 생기네요. 뭘 공유하게 만들지가 문제잖아요. 특히 쇼츠는 유행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남들 다 하는 거 뒤늦게 따라해서는 공유를 이끌어내기 어렵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에 의존하는 걸 극도로 경계합니다. 대신 시장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죠. 무기요? 네, 직접 개발한 통계 프로그램, 이른바 트렌드 보드라는 겁니다. 매일 한국 유튜브 채널 순위를 1등부터 5,000등까지 싹 긁어와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예요. 5천 등이요? 와, 엄청나네요. 그걸로 뭘 보는 거죠? 단순히 요즘 이 채널이 잘 나가네 이 정도로 확인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트렌드 보드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첫 번째는 순위대로 보면서 상위 랭커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어떤 영상 구성을 쓰고 아, 벤치마킹. 네, 심지어는 어떤 폰트랑 배경음악을 쓰는지까지 전부 다 학습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그냥 성공 비법 노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벤치마킹을 시스템화한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방식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순위를 거꾸로 봐요. 5,000등부터 역순으로. 역순으로요? 그건 왜죠? 왜일까요? 아, 혹시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채널,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새로운 트렌드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려고. 바로 그겁니다. 그는 이걸 새로운 싹을 찾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미 1등인 채널은 모두가 따라하고 있어서 차별성을 갖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레드오션이죠. 하지만 4,000등, 3,000등 언저리에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채널들은 새로운 형식이나 주제를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요즘 유행하는 랭킹 포맷의 쇼츠가 있는데 이게 사실 해외에서 몇 달 전부터 유행하던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는 이 트렌드 보드를 통해서 해외의 새싹을 미리 발견하고 국내에서 유행하기 직전에 먼저 선점해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와, 한국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시장 데이터까지 같이 분석하는군요. 해외에서 먼저 터진 유행이 시차를 두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는 거네요. 이건 거의 뭐 주식 투자에서 미래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전략인데요. 그렇죠. 감으로 이게 유행할 것 같아 라고 짐작하는 거랑 데이터로 미국 시장에서 3개월 전부터 이 포맷의 선장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분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겠네요. 심지어 그는 이 보드를 통해 채널 건강도라는 개념까지 만들어서 봐요. 한두 영상만 빵 터진 채널이 아니라 올리는 영상마다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채널. 그런 채널을 찾아서 그들의 운영 방식 자체를 연구하는 거죠. 운이 아닌 복제 가능한 시스템을 찾는 데 활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와, 이 부분이 저는 자료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영상 하나 편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분이래요. 네, 10분. 이게 말이 되나요? 3억을 번 사람의 편집 시간이 10분이라니? 보통 성공한 유튜버들은 편집에 엄청난 공을 들이잖아요. 뭔가 비결이 대본에 숨어 있다는 건데 대체 어떤 대본이길래 편집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그의 성공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그는 영상의 성공 여부는 90% 이상이 대본에서 결정된다고 확신해요. 90%나요? 네. 화려한 편집이나 자막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잘 나가는 채널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에너지를 쏟을 곳은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인 댄 하몬이 정립한 스토리텔링 구조, 바로 하몬 서클에 있습니다. 하몬 서클. 들어본 것 같기도 하네요.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마블 영화 같은 소위 대박나는 이야기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 구조가 들어가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 거대한 서사를 1분도 안 되는 쇼츠에 담는다? 이게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구조를 어떻게 그렇게 짧게 압축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몬 서클의 8단계 구조를 쇼츠에 맞게 딱 4단계로 압축해서 사용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하죠. 첫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시청자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평범하고 안정된 상태의 주인공을 보여주는 거죠. 네. 둘째, 주인공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셋째,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줄 조력자가 나타나거나 결정적인 계기를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해지거나 나은 상태로 돌아오면서 성공을 거둡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익숙한 구조네요. 거의 모든 소년 만화의 기본 공식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걸 쇼츠에 적용한 실제 예시가 있을까요? 네. 그가 직접 작성한 엔비디아 젠슨 황 쇼츠 대본이 아주 교과서적인 예시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엔비디아와 창업자 젠슨 황이겠죠. 처음엔 잘 나가는 그래픽카드 회사로 소개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90년대에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거대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시청자들은 어떡하지? 라면서 몰입하게 되죠. 이때 기적 같은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조력자. 바로 당시 한국에서 불었던 PC방 붐이죠. 스타크래프트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고사양 그래픽카드 수요가 폭발했고 그 덕분에 엔비디아가 기사회생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요. 그게 조력자 역할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공과 귀환. 그 위기를 발판 삼아 지금은 AI 시대를 이끄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PC방이 엔비디아를 살렸다는 식의 약간의 국뽕 코드까지 살짝 섞어주니까요. 시청자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공유하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이야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완벽한 기승전결이 담겨있죠. 정말 완벽한 설계네요. 여기 하나 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도 이해할 수 있게 써라. 네, 이거 세계적인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도 강조하는 원칙이잖아요. 네, 맞아요. 절대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5조 달러, 전 세계 1위처럼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키워드를 사용하죠. 쇼츠는 시청자들이 소위 뇌를 빼고 스크롤을 내리면서 보는 컨텐츠잖아요. 맞아요. 생각 안 하고 보죠. 네.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만들거나 이해하기 어려우면 바로 이탈합니다. 그래서 0.1초 만에 이해하고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최대한 쉽게 가공해서 떠먹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돼서 단 10분의 편집으로도 수백만 조회수를 만드는 대본이 완성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대본 작성 능력이야말로 타고난 재능이나 글쓰기 센스의 영역이 아닐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아니다. 이건 철저히 학습의 영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학습의 영역이다. 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영상 제작 경험이 전혀 없던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던 그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아, 그 사례가 있었죠? 결혼 자금 때문에 힘들어하던 친구에게 이 방법론을 그대로 가르쳐줬다고요? 맞습니다. 그 친구분은 처음에는 내가 무슨 작가냐면서 손사래를 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몬 서클이라는 구조를 딱 보여주면서 엔비디아 사례처럼 대입하는 법을 알려주니까 이거 내가 매일 밤에 보는 웹소설 전개랑 똑같은데? 라면서 바로 이해하더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 공식을 적용해서 대본을 쓰기 시작한 지 딱 한 달 만에 채널 수익화에 성공했습니다. 한 달 만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재능이 아니라 정말 공식만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는 이걸 서술형 시험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서술형 시험을 볼 때 그냥 내 생각과 주장을 맘대로 적는다고 만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채점 기준이 있죠. 네, 출제자가 원하는 키워드, 모범 답안의 구조 같은 명확한 채점 기준이 있죠. 쇼츠도 똑같다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그래서 알고리즘이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의 구조와 채점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영상 디자인이나 폰트, 배경음악 같은 건 당신의 개성을 넣는 곳이 아니다. 맞아요. 그냥 이미 검증된 잘 되는 채널의 템플릿을 그대로 따라해라. 당신의 차별성은 오직 대본에서만 보여줘라. 이 말이 결국 같은 맥락이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영상 디자인 같은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자신만의 색깔을 넣으려다 실패하는데 그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디자인은 시장에서 검증된 포맷을 따라서 시청자에게 익숙함과 안정감을 주고 아낀 에너지는 전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즉 대본에 쏟아부으라는 거죠. 창의성을 발휘할 포인트를 정확히 아는 거군요. 네, 재능이 아니라 정해진 공식을 학습하고 끈기 있게 적용하는 능력, 그게 성공의 열쇠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쇼츠로 성공하는 과정이 이게 막연한 창작 활동이 아니었네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 구축 과정이었어요. 맞습니다. 첫째, 조회수가 아닌 공유를 유일한 목표 지표로 설정한다. 둘째, 감이 아닌 데이터, 즉 트렌드 보드를 통해 공유될 만한 아이템을 찾는다. 네. 셋째, 편집이 아닌 대본. 바로 하몬 서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학습 가능한 공식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이것이 그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3억 원의 수익을 만들어낸 성공 방정식의 전부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복잡하고 거대 기술 기업이 숨겨놓은 비밀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알고리즘은 결국 수많은 시청자들의 반응 데이터를 모아놓은 집합체일 뿐이고 그렇죠. 그 데이터의 핵심에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는가라는 인간의 심리가 깔려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접근법은 그 미지의 대상처럼 보였던 알고리즘을 해체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준 셈이죠. 사람들이 왜 공유 버튼을 누르는지 그 심리를 이해하고 역으로 그 행동을 유도하도록 콘텐츠를 설계하면 알고리즘은 알아서 그 영상을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운에 기대는 게 아니네요. 네, 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를 의도하고 설계하면 성공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그는 이 강력한 스토리텔링 공식을 고작 60초짜리 짧은 영상에 적용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 주인공, 위기, 조력자, 성공이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단순한 이야기의 구조. 어쩌면 이건 유튜브 쇼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소통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업무 보고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심지어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 구조를 적용해 본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